안녕하십니까. 경북의대 마취통증의학과 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아 익스튜베이션과 세이프티,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소아를 익스튜베이션 한 후 이런 일을 경험하신 적 있을 겁니다. 저도 너무 무섭습니다. 마취할 때 많은 고비들이 있지만 마취의 시작과 끝, 인튜베이션과 익스튜베이션 할 때 가장 위험합니다. 두 번의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은 소아에서 인튜베이션과 익스튜베이션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인튜베이션 못지않게 익스튜베이션 할 때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취를 비행기 이착륙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인튜베이션과 익스튜베이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공의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튜베이션이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한다면 익스튜베이션은 아트,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심오한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익스튜베이션은 자신의 경험과 트레이닝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혹시 텍스트북에서 이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이드라인에서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있어도 대부분 성인에 대한 내용이고 ICU 베이스가 많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성공적인 익스튜베이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익스튜베이션의 정의, 성공적인 익스튜베이션이란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법, 구체적인 테크닉,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익스튜베이션 하면 될지, 술기와 합병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꼭 아셨으면 하는 것은 소아 환자에서 익스튜베이션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그 위험도에 따라 준비와 계획, 익스튜베이션 후의 대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이러면 대부분 정규 수술에서는 익스튜베이션이 루틴입니다. 하지만 그냥 튜브를 쓱 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정의는요, 엔도트라키얼 튜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케니컬 벤틸레이션에서 위닝을 하는 그 마지막 단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후 진행하는 마지막 과정이 익스튜베이션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익스튜베이션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는요, 각자마다 다 기준이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특별한 인터벤션이 필요 없는, 라링고스페즘 등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특정 값 이상, 예를 들면 92% 이상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를 우리는 성공적인 익스튜베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고리즘은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아 알고리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인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흐름은 같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유럽에서 Difficult Airway Society, DAS에서 발표한 알고리즘입니다. 우선 큰 흐름은 리스크 팩터를, 여기 있는 리스크 팩터를 평가합니다. 그것에 따라 위험성이 낮은 그룹과 위험성이 있는 그룹에 따라서 각각 다시 또 알고리즘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익스튜베이션을 위한 첫 단계는 바로 리스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익스튜베이션이 실패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익스튜베이션을 했는데 환자가 못 견디는 경우, 그리고 익스튜베이션 한 후에 기도관리가 필요할 때 기도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2단계, 위험도를 평가할 때 방금 설명드린 이 두 가지 팩터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없으면 로우 리스크 그룹,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위험성이 있는 알고리즘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익스투베이션을 못 견디는 경우입니다. 에어웨이 옵스트럭션이 있거나 벤틸레이션이 부적절할 때, 옥시저네이션이 문제가 있을 때, 시큐레이션이 배설이 안 될 때, 의식 상태나 기저질환 때문에 기도 보호가 안 될 때, 이런 경우에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투베이션 등 기도 관리가 필요할 때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해부학적으로는요, 이미 마취 시작 전에 레몬, 몬스 등 기본적인 기도 평가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아마 큰 이상이 없어서 진행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인투베이션은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부분 다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술이나 마취에 의해서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이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시데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프리옥시네이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 전까지는 충분히 산소를 줘놨겠지만 튜브를 뽑는 순간부터는 프리옥시네이션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관리의 스킬의 능숙도에 따라 그리고 개인별로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익스투베이션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는 마취 전의 상태로 돌린 후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술방에서는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어떤 경우에 익스투베이션을 진행할까요?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익스투베이션을 진행합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디컬 컨디션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아래에 있는 이런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자발호흡, 드라이어를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OR에서는 잘 없는 경우입니다. ICU에서는 레스피러토리 페일리어의 원인이 해결된 후에 당연히 익스투베이션을 고려할 것입니다. PF 레이시오가 150 이상, 만약에 FiO2를 50% 쓴다면 PaO2가 75 이상 되어야 한번 드라이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폐하가 정상이고 혈력학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리고 인스피라토리 F2도 충분해야 됩니다. 헤모글로빈이 괜찮고 체온도 괜찮고 의식 상태도 괜찮아야 됩니다. 두 번째, 위닝 트라이얼. 이거는 우리 마취과에서는 조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잘 보호할 수 있는지, 아스피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환자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기침이 너무 약하고 의식 상태가 GCS 스코어가 8점 미만이고 시큐레이션이 너무 많다면 익스투베이션을 딜레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딜레이하면 그만큼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벤틸레이터 어소시에이티드 뉴모니아, 랭스 오브 스테이 등이 길어질 수 있는 등 리스크와 베니핏을 잘 고려하여서 판단해야 됩니다. 익스투베이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스트라이더, 이거 역시 리인투베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케니컬 벤틸레이션 기간이 늘어나고 입원 기간 역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청진기가 없이도 들리는 이런 식으로요. 스트라이더가 생겼다면 정말 열심히 잘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 정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인투베이션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리스크 팩터가 있다면 커프 릭 테스트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튜브에 커프를 디볼룬합니다. 그러면 이 사이로 충분히 공기가 셀 수 있어야 됩니다. 공기가 새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에어릭이 없다. 그러면은 막혔다는 거죠. 이때 빼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반대로 에어릭이 있다면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나마 튜브가 있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익스투베이션 하면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리인투베이션의 어려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익스투베이션 하는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자 컨디션이 안 좋을수록 도와줄 수 있는 의료진이 많은 낮 시간에 수술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입니다. 듣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익스투베이션 하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웨이크와 딥. 어웨이크는
충분히 반응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후에 익스튜베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딥은 의식이 돌아오기 전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이때는 리스크와 베니핏을 고려해야 됩니다. 어웨이크는요, 장점은 머슬 톤이 충분히 다 회복되었고 에어웨이 리플렉스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에어웨이 페이턴시가 잘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피컬티 인튜베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스피레이션 가능성도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기침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ICP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압 역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딥 익스튜베이션은 천식이나 감기가 있을 때 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과 버킹 등이 없어 혈력학적으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에어웨이가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운데 상태, 딥도 아니고 어웨이크도 아닌 중간 단계, 어정쩡한 단계에서 익스튜베이션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굉장히 많은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딥이면 딥, 어웨이크면 어웨이크 확실하게 정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시 알고리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리스크를 확인하여 둘 다 없으면 로우 리스크 알고리즘으로, 둘 중 하나라도 있으면 리스크가 있는 알고리즘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우 리스크 알고리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인데요. 여기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어웨이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웨이크에서 다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자극을 전혀 주지 않고 눈 뜰 때까지 기다리는 노터치 테크닉과 이름을 부르고 적절한 자극을 주면서 자극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아에서 둘의 아웃컴은 비슷합니다. 물론 전문가가 했을 때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어웨이크 익스튜베이션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라시에 있는 내용입니다. 잡아로흡이 있고 오베이 커맨드가 되고 머리를 충분히 5초 이상 들 수 있고 개그 리플렉스가 있고 시큐레이션이 충분히 제거되고 적절한 페인 컨트롤, 흡입 마취제 농도가 적절하게 떨어져야 되고 네거티브 인스피레토리 프레셔가 20 이상 걸리고 탈압볼륨이 6 이상, 근유한도 회복이 되고 이런 경우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인에 대한 조건입니다. 소아에 대한 조건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소아에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딥 익스튜베이션입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테크닉이다. 충분히 경험이 쌓여야 되고 완전히 깰 때까지 정말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딥 익스튜베이션은 커프를 줄여주고 그리고 헤모다이나믹하게 훨씬 더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은 아스피레이션, 에어웨이 obstruction이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딥 익스튜베이션을 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입니다. 충분한 마취 심도에서 진행되어야 되고 테스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엔도트라키알 튜브를 살살 넣었다 빼봅니다. 그때 다른 반응이 없고 호흡이 규칙적으로 잘 유지된다면 적절한 깊이이고 익스튜베이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의 리스크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제 리스크가 있는 알고리즘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평가는 익스튜베이션 하였을 때 안전한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안전하다고 판단된다면 어웨이크 인튜베이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은 어드밴스 테크닉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LME로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인튜베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LME를 같이 넣어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레인펜타닐 테크닉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이런 것들을 블런트 시켜주기 위해서 레인펜타닐을 계속 깔아주면서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에어웨이 익스체인저 카테터, 이것을 익스튜베이션 전에 튜브 안에 카테터를 미리 넣어두고 익스튜베이션을 진행합니다. 만약 숨을 잘 못 쉰다면 이 연결책 부분을 이것으로 바꾸면 바로 벤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혹은 이 카테터를 가이드 삼아 인튜베이션을 다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익스튜베이션을 하였을 때 위험성이 높다라고,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된다면
익스튜베이션을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고, 필요하다면 서지컬한 에어웨이도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알고리즘이 소아에도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이제 소아에서 어웨이크와 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7개의 RCT 1800명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소아에서 딥과 어웨이크를 비교하였습니다. 딥 익스튜베이션이 전반적으로 에어웨이 컴플리케이션이 적었다. 그리고 그 세부 항목에서 커프와 디세츄레이션 역시도 적었다. 하지만 에어웨이 obstruction이 더 증가하였다. 톤실 수술 받은 소아에서 역시 전반적인 합병증이 딥에서 더 적었고 나머지 항목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톤실 수술이었지만 레스피레이션 컴플리케이션이 큰 차이가 없다는 논문 역시도 있습니다. 즉 딥과 어웨이크 중 아직까지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다 말하기는 참 아직 어렵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또 있습니다. 어웨이크와 딥 그룹에 인롤된 환자의 숫자입니다. 300대 한 570. 마취통증학과 의사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되었고, 이 연구에서는 딥하게 끼우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감기가 있는 경우에 딥으로 깨울 비율이 좀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 결과도 있습니다. 수술방에서 일어난 결과를 분석한 아프리코트 스터디입니다. N수는 12,000명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어웨이크로 깨우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 둘의 선택은 우선 리스크와 베니핏을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것과 더불어 자신의 경험과 능력에 따라 최상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소아 환아에서 익스튜베이션 크라이테리아, 즉 필요 조건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중요한 프리딕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아 어웨이크 익스튜베이션 크라이테리아에 대한 아티클입니다. 성공적인 익스튜베이션 프리딕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의미 있는 지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얼굴 찡그림, 눈을 뜨고 어떤 것을 응시하고 의미 있는 움직임, 예를 들면 튜브를 빼려는 행동, 탈혈불림이 5 이상, 이런 프리딕터를 확인한다면 어웨이크 인튜베이션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표가 가장 좋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5개의 지표들이 많아질수록 성공적인 익스튜베이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 단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개일 때보다 3개일 때 성공률이 확 올라갑니다. 즉 가능하면 3개 이상이 되면 익스튜베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바라시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익스튜베이션 할 타이밍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 2분 정도 더 기다리면 훨씬 더 안전한 익스튜베이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컴플리케이션은 튜브를 뽑기 전에는 절대 안 생깁니다. 뽑은 후부터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실질적인 술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준비. 익스튜베이션 하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인튜베이션이나 LMA 등 항상 준비해 두고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 깨우셔야 됩니다. 프리옥시네이션을 합니다. FiO2 80%가 좋을까요? 100이 좋을까요? 80%를 추천드립니다. 100%일 때는 아테레타시스 등이 생겨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석션을 해주고 리크루트먼트를 충분히 해줍니다. 바이트 블럭이나 에어웨이를 거치합니다. 스니핑 포지션을 취하고 슈파인으로 할 수도 있고 레터럴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레터럴 포지션의 장점은 아스피레이션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옆으로 눕혀져 있으니 입안의 시크리션이 자연스럽게 배출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검사를 CT나 등을 찍어 봤을 때 에어웨이 역시도 훨씬 더 페이턴시가 잘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레터럴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슈파인으로 끼웠다가 애가 굉장히 잘 못 쉬거나 하면 레터럴로 돌리기도 합니다. 튜브를 뽑는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인스피레이션 했고 익스피레이션 합니다. 다시 인스피레이션.
이때 최고로 인스피레이션 됐을 때 익스튜베이션 합니다. 그러면 인스피레이션 하면서 시큐레이션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익스튜베이션 할 때는 부드럽게 스무드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석션을 해주시고 O2를 공급하면 됩니다. 물론 신경근 차단의 효과 역시도 충분히 회복시켜야 됩니다. 익스튜베이션 후에는 자발호흡이 회복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리크루트먼트가 없어지고 CO2가 차기 때문에 회복이 더욱 지연됩니다. 그래서 자발호흡이 없다면 마스크 벤틸레이션으로 어시스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컴플리케이션입니다. 익스튜베이션 한 후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때 반드시 모니터링 하시고 면밀하게 관찰하십시오. 어떤 것들이 있느냐? 라링고스페즘, 브론코스페즘, obstruction, 하이퍼벤틸레이션, 헤모다이나믹한 언스테이블이 있을 수 있고 커프, 이데마가 발생할 수 있고 네거티브 프레셔 펄모너리 이데마, 보컬 코드의 손상, 아스피레이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합병증은 일시적이거나 간단한 처치만으로 호전됩니다. 하지만 지속되거나 심각한 상황이 된다면 과감하게 리인튜베이션을 결정하십시오. 망설이거나 하다보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라링고스페즘에 대한 처치는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의는요, 라린지알 머슬의 반사적인 수축으로 그로티스가 닫혀버린 겁니다. 그 인시던스는 소아에서 14%까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팩터로는 마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얕은 마취입니다. 얕은 마취 상태에서 익스튜베이션을 하거나 보컬 코드가 자극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 팩터에서는 영에이지에서 잘 생기고 감기, 직접 간접 흡연, 천식이 있을 때, 수술적으로 봤을 때는 기도 쪽에 수술을 했을 때, 톤실했을 때 잘 생깁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인지 그리고 그것과 함께 빠른 처치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극이 되는 원인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100% 산소를 사용하면서 벤틸레이션을 합니다. 슬리핑 포지션을 취하고 트리플 매뉴버를 함으로써 자세를 정확하게 취해줍니다. IV 라인의 유무에 따라 IV 라인이 있으면 프로포폴, 석시닐콜린, 아트로핀을 주어서 다시 또 페이스 마스크 벤틸레이션 혹은 인투베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IV 라인이 없다면 석시닐콜린을 IM이나 IO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번 스페즘이 생기면 대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라링고 스페즘을 줄이는 중요한 팩터는 잘하는 사람, 엑스퍼트가 깨우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튜베이션 할 때는 4세 이하에서는 커프가 없는 튜브를 사용하고 커프가 있을 때는 그 압력이 25 이하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다시 재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익스튜베이션 할 때는 석션을 잘 해주고 레터럴 포지션과 헤드 다운을 해준다면 시큐레이션이 잘 드레인 되겠죠. 그리고 자극을 없애주고 익스튜베이션 하기 전에 리도케인을 kg당 1mg을 IV 해주는 것 역시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아 환아에서 인투베이션만큼이나 익스튜베이션 할 때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익스튜베이션을 위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 다음이 위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고 딥과 어웨이크 중에서 확실하게 선택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어정쩡한 상태에서 익스튜베이션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필요하다면 연기하거나 서지컬 에어웨이도 고려해 보십시오. 감기가 있다면 반드시 수유를 연기하시고 무엇보다도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신만의 노하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에어웨이 매니지먼트 스킬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어시스트에 대한 꾸준한 교육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하였습니다. 기도관리, CPR 등 의학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공의 교육이나 간호사 교육에 편하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